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4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출석 시험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도 낮은 경우에도 법정 이율에 의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면은 법정 이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감액 대상이 된다. 예, 맞는 말이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정했을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자체도 지연손해금 자체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매매대금 채무의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587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의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갑의 과실로 X소 또는 이제 Y 말 X와 Y 중에 선택해서 인도하기로 하는 거고요. 선택권은 매수인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갑의 과실로 X가 죽었다면 갑은 Y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갑의 과실로 선택권자의 과실로 죽었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불능의 경우에는 나머지 것으로 특정이 되니까 선택권이 없는 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제 불능이 되었다면은 불능이 된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이외의 경우, 즉 양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선택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걸로 특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갑은 Y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입니다. 갑이 X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부터 X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되어 하였던 것이 된다. X를 선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제 선택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 선택권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X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였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당시부터 X에 대해서 선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7번 문제. 을의 과실에 의해서 X가 멸실되었더라도 갑은 X를 선택할 수 있다. 네, 을의 과실, 선택권이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해서 멸실이 되었다면, 불능이 되었다면은 그 불능이 된 급부에 대해서도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멸실되었더라도 X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멸실된 거니까 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소를 선택하는 것이 소값이 더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X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전보배상을 받는 것이 매수인 이제 갑의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왜곡한 시세에 의해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된다. 자, 여기서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행기의 환금 이제 그 시세냐 아니면은 현실로 이행할 때의 시세냐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서 정답은 이제 이행하는 때 또는 이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교시거든요. 법원이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거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시세, 예국한 시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 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 충당하는 것이나 변제나 같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 충당할 당시에 외국한 시세에 의해서 환산해서 그래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자, 맞는 말이죠. 10번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현실에 제공을 했다면은 상대방의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을 이제 상실시켜서 상대방을 수령지책에 빠지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수령지책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근데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되겠죠.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만 그 이행의 제공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 이제 그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현실에 제공을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들고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이행 제공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약속한 장소에서 뭐 캠핑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약속 장소에 나가서 이행 제공을 한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서류를 받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지만 동시행량변권 소멸 효과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원고가 단순 이행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변권이기 때문에 그 항변권을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틀린 말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도 양자 모두 이행기가 도과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이제 기억해둬요. 중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있고요. 이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중도금이 연체가 되다가 잔금 지급일을 넘겨버렸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과 중도금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 관계니까 이걸 다 이행 제공해야지만 이제 적절하게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2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법원이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린 경우에 이 판결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이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렸을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데요.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이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은 원고가 이제 반대 의무나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고 스스로가 이제 피고한테 청구를 해서 그 청구에 기초해서 상환 이행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의무를 이행했다 또는 이행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효과는
항변권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사자가 동시행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동시행이 당연효라고도 동시행 항변권의 당연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상해서 출석 시험 문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판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못 봤는데요. 그 판례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업 계속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3주 관련된 판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판결인데요. 특정물 채권과 과실의 귀속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하였고요. 4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의 사정으로 3개월 뒤에 등기를 이전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을은 갑에게 3개월분의 건물 임대료, 자, 이 3개월분의 건물 임대료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법정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3개월 동안 이제 매도인이 이행을 지체한 거죠. 매도인이 이행을 지체했는데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건데요. 여기서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587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587조 같은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이제 587조의 규정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통상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하기 전에 이제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 후에 과실은 이제 그 인도하기 전에 이제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때까지 매수인도 역시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587조의 내용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물 채권의 과실 귀속 및 관리 보존 비용. 자,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인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관리 보존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그 매도인이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을이 있는데 이제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 대한 매매 대금을 이행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거죠.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해야 되니까 넘기지 않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갑이 X 물건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 그 비용 상당을 뭐 이제 지연 손해배상 형태로 해서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까지 발생한 법정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매도인은 목적물에 그 인도하기 전까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의 관리 보존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판결도 역시 587조와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물 채권과 과실의 기속에 관련된 계속 587조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록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 자, 만약에 이제 갑과 을이 있을 때 이제 갑이 X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양자는 동시에 관계에 있겠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갑이 x를 을한테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요.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도 매수인한테 과실을 이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갑이 그 경우에도 과실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도 이제 갑이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인도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판결 30번, 31번, 32번 판결은 민법 587조로 인해서 이제 관련돼 있는 587조와 관련돼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판결인데요. 종료물 채권의 특정 마지막 판결은 아니고요. 이제 그 종료물 채권의 특정 방법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종료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는 방법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종료물 채권의 특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채무자인 매도인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특정권자가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계속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하는 등 특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특정을 최고하고, 이제 채무자가 매도인이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종료물 채권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런 이제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죠. 선택채권의 그런 경우가 선택채권의 규정은 있지만은 종료채권에서의 특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정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넘어가거나 또는 제3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채무자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규정이 이제 그런 규정이 종료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381조를 준용하여, 자, 민법 381조라고 하는 건 선택채권에 관한 규정인 거죠.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381조를 준용하여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특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이 채권자한테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판결이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보편적인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사안 가지고 이제 그 종료채권의 경우에도 특정할 수 있는 권리가 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과 같이 상대방한테 이전한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판결이 있다. 선택채권에 관한 규정들이 선택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 이제 종료채권에서의 특정에 관련된 지정에 관련된 그 권한에 대해서도 준용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결인데요. 종료채권의 하자의 경우에 이제 종료채권의 하자의 경우에는 58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581조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581조의 규정은 이제 580조의 규정을 따라가고 있고 다만 하나의 조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물 극부 의무. 완전물 극부 의무가 추가가 됩니다. 580조에 비해서. 그래서 종료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종류물이 특정이 됐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종류물이라고 하는 건 대체물이니까 성질상 대체물이니까 그 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81조 1항에는 완전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하자가 중요하냐 사소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판결에서는 하자가 사소한 경우에도 완전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이제 문제된 그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제 이 판결은 BMW 자동차에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제 BMW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그 BMW 차량의 이제 그 앞에 앞면 유리에 이제 빛을 쏴서 거기에 계기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기판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BMW 측에서는 이 계기판을 교환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교환해 주는 것은 안 되고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 581조에 완전물 급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었고요.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측에서는 판매자 쪽에서는 사소한 하자만 있어도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좀 581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BMW 판매 대행사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581조는 비록 이제 완전물 급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충분히 하자 보수에 의해서 그 하자를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도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된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계기판만 교환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 차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를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그 이 하나 사건만 가지고는 아마 BMW도 그렇게 막 그 교환해주지 않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사건이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다른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모두 다 차량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법원은 이제 그 판매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제 민법에서 비록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자의 보수로 충분하고 손해배상이나 하자의 보수로 충분하고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판결들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판결들 이제 다 못한 판결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판결들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4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의 목적 중에서 이제 금전 채권과 그 다음에 이자 채권, 그 다음에 선택 채권, 임의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의 효력 관련해서 채권의 효력 관련해서는 쌍무 계약의 효력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무 계약의 효력에서는 동시행양변권과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시행양변권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안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금전채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별다른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금전 채무가 있고요. 채권이 있고요. 금액채권, 금종채권, 특정 금전채권, 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채권인 이제 금전 채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외화 채권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외화 채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국내 통화로 이제 외국 외화 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지급 시에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 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행기냐, 이제 이행기, 당사자가 약정한 이행기냐 또는 실제 이행할 때냐, 시점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제 환금 시자의 환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 이행해야 될 이제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행기 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선택을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판례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급 시이고요. 그러니까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사실심 변론 종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시 또는 판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채무 불이행의 특칙입니다. 자, 금전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39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법정 이율, 민사 법정 이율은 5%가 되겠죠. 민사 법정 이율은 5%가 될 텐데 5%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고요. 그러나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있다면은 그 약정한 이율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 이율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금전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다만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은 약정 이율에 따라서 지연이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율이 없더라도, 즉 지연 손해배상에 관한 지연 이율, 이제 약정 이율이 없더라도 원본에 대한 이자율은 원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자율을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원본에 대해서 7%의 이자율을 이제 합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손해배상액의 이제 약정 이율로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변제기가 뭐 2021년 4월 1일 날이 변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연체돼서 부과되는 지연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했던 7%의 약정 이율이 지연 손해배상의 약정 이율로도 이제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약정 이율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약정 이율이 0%, 이자율이 없는 그런 이제 당사자가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3% 정도로 당사자가 이율을 낮게 약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약정 이율이 없거나 법정 이율이 낮은 경우에도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법정 이율이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럼 통상적으로 그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은 지연 손해배상의 약정 이율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약정 이율이 없거나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법정 이율에 따라서, 즉 5%, 민사 같은 경우는 5%에 따라서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없거나 법정 이율이 약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손해금 채무. 이제 아까 그 얘기했듯이 금전 채무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이행 지체로 인한, 금전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이행을 청구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바로 그 이제 채무가 성립한 다음부터 소멸시효 기간 채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자, 이거는 그 원본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상관없이 지연 채무의 손해배상금은 1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본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지연 손해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는 10년이지만은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 채권은 3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채무 같은 경우에 이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게 불법행위 같은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한에 이익이 없죠. 바로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불법행위상의 이제 지체 책임을 손해배상에 따른 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빼놓은 나머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다른 이제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이행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조금 그 지체 책임이 바로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부터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좀 달리 취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짐으로써 빨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전채권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자채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에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이제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용 기간과 비율에 따라서 그 이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자, 이자 채권에는 기본적 이자 채권과 지분적 이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자면은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월마다 1%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이제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 이자 채권의 근거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그 지분적으로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 이자라고 한다면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원본에 대해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 원본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자 채권도 넘어가게 되고요. 원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자 채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부종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 채무가 소멸시효가 이제 여기서 원본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분적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양도가 가능하며 수반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월 이렇게 이자를 납입하기로 하는 이런 거, 이제 매월마다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약정 자체를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달 이제 이 시점에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던 요 채권들을 이제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지분적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3자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이자채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지급할 이자채권도 함께 넘어가긴 하지만은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 이자채권이 이제 그 이자채권 원본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지분적 이자채권들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소멸 같이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뭐 이제 이자채권 같은 경우도 금전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지연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 같은 거를 지연 이자 같은 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적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본 채권과 독립하여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매월 지급되는 경우는 3년이 이제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은 이자채권도 소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은 채권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원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채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이제 지분적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 변제의가 도래해서 이미 지급했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원본 채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도 그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자 채권에서 이율이 있는데요. 이제 이율 같은 경우에는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도 있습니다. 이제 복리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복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율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복리의 약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자도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선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에 20만 원을 뭐 선이자로 뗐다라고 한다면은 20% 이자율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이제 100만 원에 이제 20%인 20만 원을 선이자로 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에 20만 원의 비율에 따른 20%가 이율되는 것이 아니고요. 80만 원을 실제 이제 지급된 돈이 80만 원이니까 거기다가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은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지급 약정한 원본이 아니라 실제 받은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이죠. 이자 세한법이 아니라 이자 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원본 이자 그러니까 실제 수령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자 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가 되니까 24%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이 있는데요. 이자 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근전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이율은 현재는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24%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주이자라고 해서 원본 이외의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서 지급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자 제한에 관련된 이자 채권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선택채권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선택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채권을 이제 성립시키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제 그 급부가 선택이 안 돼 있지만은 여러 개의 급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채권을 선택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이제 특정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채권과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A 또는 B 또는 C를 어떤 것을 인도할 것인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종류채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류물일 경우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품질과 수량으로만 지정한 그런 급부라고 하는 점에서 선택채권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택채권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선택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당사자가 약정했던 이행에 관한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선택채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택채권에서는 이제 선택권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나 이행 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누가 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 정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법률의 규정도 없고 당사자의 약정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은 철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명 내용들을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권에 대해서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기 도래 후에 상당한 기간 선택을 최고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선택권 행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을 최고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선택이 없으면은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이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급해서 그것이 이제 원래 채권의 목적이 됐던 것처럼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선택 효과는 소급표가 있지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A 채권이 종류물이고요. 그 다음에 B 채권이 특정물인 경우에 이 A 채권과 B 채권 중에 선택채권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채권자가 B 채권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채권자가 B 채권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B 채권은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부터 이제 특정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이제 선택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처음에 계약이 성립됐을 때부터 특정물이 이제 목적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도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성관주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은 꼭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은 그럼 채무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선택을 최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선택권은 채무자한테 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불능에 의한 특정인 경우입니다. 이건 좀 약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불능에 의한 특정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불능인 경우에는 나머지 급부에 대해서 채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이 채권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불능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A가 불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B하고 C에 대해서만 채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자는 B 또는 C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A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에 예를 들면 채권자한테 이제 채무자한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채무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그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제 A가 멸실이 됐는데 그 선택권 있는 자 만약에 이제 그 갑의 과실에 의해서 A가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B하고 C를 갑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B 또는 C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의 과실에 의해서 A라는 물건이 멸실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한테 뭐 불법행위 책임을 묻던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A가 멸실됐는데 A가 멸실된 것이 을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의 과실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된 거라고 한다면은 갑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서 A가 멸실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불능인 경우만으로 불능이 아닌 다른 경우만으로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고 역시 불능인 것도 선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A, B, C 중에서 A 물건의 가치가 제일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B, C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이익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권이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상대방은 A 또는 B 또는 C 중에서 임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갑이 A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A는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은 할 수 없겠죠. 더 이상 이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행이 불능이 된 거니까 이 경우에 을은 이제 갑이 A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B 또는 C를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그 B 또는 C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할 테고요. A가 멸실된 것은 뭐 을의 과실에 의해서 멸실된 거니까 그거는 갑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권이 이제 갑한테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만약에 선택권이 을한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택권이 을한테 있는데 갑의 과실에 의해서 A가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을은 선택권 없는 자의 그 불능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불능이 된 거니까 불능이 된 나머지로 축소되지 않죠. 선택권이 축소되지 않고 을은 여전히 다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만약에 갑의 과실에 의해서 멸실되었는데 B와 C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B와 C로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의 과실에 의해서 A가 멸실되었으니까 을은 거기에 대해서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갑의 과실에 의해서 했으니까 을이 A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을이 A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A는 불능이니까 더 이상 을은 A를 갑한테 인도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A에 대해서 매매 대금 약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을은 갑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불능이 된 것이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불능이 된 거니까 을은 갑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A를 선택해서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고 갑에게 반대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 경우에 선택권이 있는 을의 과실에 의해서
A가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권이 있는 자의 과실에 의해서 멸실이 되었다면은 을은 B 또는 C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경우에는 불능이 된 것은 제외하고 선택권은 나머지 가능한 곳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B나 또는 C를 선택해서 계약 효력을 이제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만큼은 불능에 의한 선택권 제한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불능으로 인한 특정 효력, 그러니까 나머지 것으로 이제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제 불능인 급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불능인 급부를 선택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뭐 채무자가 이행 불능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선택권이 누구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택채권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제 임의채권에 관련된 설명도 같이 마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급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대신 이행할 수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다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원칙적으로 급부는 딱 선택돼 있어요. 하지만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리, 대용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임의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의채권에 대해서까지 여기까지 이제 채권의 목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련돼서 보통 쌍무계약의 효력하면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쌍무계약상의 급부와 반대급부는 성립상 결련돼 있다. 서로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존속상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행상 연결돼 있다, 청산상 연결돼 있다. 그래서 성립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청산상의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급부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반대 급부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반대 급부도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 급부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존속상의 결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채무가 불능이 되게 되면 그런 다른 반대 급부 의무도 소멸하는 것인가 여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부가 소멸하게 되면은 반대 급부 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또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 급부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이제 그걸 이제 존속상의 결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존속상의 결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 부담에 관련돼서 논의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채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의 급부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행의 항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볼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관계가 소멸했을 경우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그걸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도 역시 신의측상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청산상의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쌍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이제 결련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동시행의 항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위험부담의 문제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동시행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지난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그 다음에 민법 입문에서 민법 총칙에서 그 계약의 유효 무효 그쪽 부분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동시행양변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동시행양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갑이 이렇게 A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B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갑이 을에게 B의 이행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A를 주지도 않고 B의 이행만을 청구했을 때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이나 이행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청구권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겠죠.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과 항변권은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동시행위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인정되는 겁니다.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동시행위 항변권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그 채권 같은 경우에도 서로 동시에 이행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가 관계에 있는 급부가 아닌 경우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제 무효하고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계약이 무효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각자 당사자가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이 동시행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청산하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청산상의 결론성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형평에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요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임차권 말소 등기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중에서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말소 등기와 채무의 변제. 채무의 변제를 해줄 테니까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가 먼저 이행돼야 될 의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나중에 채무가 다 변제된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저당권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담보권의 경우에 다 공통된 말입니다. 즉 담보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 담보권을 이제 뭐 가등기 담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피담보 채무가 변제돼야지만 그에 따라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든지 또는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전세권의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 전세금의 지급, 이제 전세금의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요 지급이라는 말 대신에 반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네요. 요 반환이라는 말을 쓸게요.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 말소 등기는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민법에 특별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담보권에 대한 말소 등기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이다라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세권의 말소 등기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증서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쉽겠죠. 이 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제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죠. 자, 따라서 채권 증서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영수증과 채무의 변제가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는 것이죠. 자,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인데요.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시행위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경우에도 동시행위한변권이 준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유추 적용되는 이유가 서로 대가적인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가적인 채권 채무라고 한다면 그건 동시행위한변권이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든지 영수증과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라든지 이런 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제 동시행위한변권이 유추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동시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시행위한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인 경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도금까지는 선이행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면은 지체된 중도금도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출석시험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했지만은 중도금 채무가 먼저 선이행 의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도금 채무가 지체되면서 잔금 지급 기일을 경과하게 되면은 그 잔금과 중도금이 모두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 플러스 지연 이자까지, 그러니까 중도금이 선이행 의무니까 잔금 지급일까지 이제 그 지연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연 이자도 포함해서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 그 다음에 잔금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오는 객관식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이행 청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을이 동시행위항변을 하겠죠. 동시행위항변을 하는데 자, 근데 이 동시행위항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자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한테 이행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을이 동시행위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아는 경우에 이제 동시행위항변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했음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하지 않았음을 을이 입증해야 되느냐? 또는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갑이 입증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는 갑이 자신은 다 이행을 했고 이행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상대방의 동시행위항변권을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시행위항변권 행사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자, 이것을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연히 이행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위항변권의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 권능이 있습니다. 이행 거절 권능이 있고 만약에 이행 거절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은 일부 인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해요. 그럴 때 을이 동시행위항변을 하게 되면은 그럼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갑은 을에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상환 이행 판결은 일부 인용이에요. 즉 갑의 을에 대한 청구를 단순히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에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행을 하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을은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환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있다 없다로 내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을이 동시행위항변을 하는 경우라면은 단순히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되고, 을이 갑한테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 그 다음에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제 갑이 일부 인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집행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행 또는 이행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효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이행이 제공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양 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요. 다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현실의 제공이 있은 후에 이행 제공은 계속해서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행 제공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제공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현실적으로 준비해서 당사자한테 이제 만나기로 하는 곳에 나가거나 또는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법무사한테 그 서류들을 맡겨놓고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법무사한테 언제든지 서류를 찾아갈 수 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은 서류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놔도 이행 제공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현실 제공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행 제공 상태가 유지돼야 되지만은 현실 제공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고, 그냥 나갔다가 서류를 법무사한테 맡기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서류가 지금 있으니까 돈을 내고 언제든지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행 제공이 계속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동시행위항변권을 소멸시켰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행위항변권이 살아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시행위항변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동시행위항변권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지만 이행지체 책임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동채권, 자동채권 이건 사실 상계를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항상 이제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이 이제 을한테 매매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을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거, 대여금 채무. 그러니까 을이 결국은 이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매매대금 채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갑의 자동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에 대해서 을이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과 을은 서로 동시행위항변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주지 않는다면은 나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갑의 입장에서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나도 당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매매대금 채권, 이제 갑의 입장에서 봐서는 매매대금 채권에는 동시행위함법권이 붙어 있었는데, 만약에 갑이 이 매매대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계해버리면은 을은 동시행위함법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즉, 매매대금 채권이 상계돼 버렸으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까지 너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동시행위함병과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과 자신이 갖고 있는 부담하고 있는 매매대금 대여금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채무 같은 경우에는 수동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이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건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이 매매대금 채무와 대여금 채권, 이제 매매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동시행위함병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상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갑이 상계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이 상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을의 동시행위함병권이 이제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제 을이 상계하는 경우에는 을 스스로가 동시행위함병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은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이행기가 없는 채권 채무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행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소멸시효 자체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게 여러분들 다섯 번째 경우가 좀 약간 어려운 설명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 이제 갑이 을과 X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X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갑이 을한테 X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 다음 매매대금이 동시행 관계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저당권 말소도 매매대금과 동시행 관계입니다. 저당권 말소 의무도 매매대금의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의무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을이 이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해요.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이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치가 3억짜리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피담보 채권이 1억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을이 저당권에 부담을 안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을이 대신 1억 원을 변제하는 걸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대신에 매매 대금을 3억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매 대금을 2억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죠. 이행 인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은행이 있다고 치죠. 은행에 이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을이 이제 은행에 1억 원을 갚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갑의 채무이긴 하죠. 갑의 채무이긴 한데 을이 1억 원을 갚지 않아서 갑이 1억 원을 대신 갚았어요. 대신 뭐 자기 채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이 은행에다가 1억을 대신 갚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갑이 1억을 갚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은 을한테 X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이제 X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2억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겠죠. 2억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갑은 을 대신에 1억을 자기가 은행에 대신 변제를 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는 그 1억을 을이 변제하기로 했는데, 그 을이 변제를 하기로 한 1억을 갑이 변제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갑 같은 경우는 을에게 1억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도 이제 구상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이행 인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1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에는 그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2억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이 동시행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1억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매도인이 변제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채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행 인수가 있었던 경우, 이행 인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저 경우에서 이제 갑이 을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을이 이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거는 아니에요. 을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담보 채무는 1억이라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이 은행에다가 이제 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다가 1억 원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이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해 버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을이 갑을 대신해서 1억을 갚아버립니다.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1억을 갚아버려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X는 시가가 3억이고 매매대금도 3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3억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을이 갑을 대신해서 1억을 은행에 대신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갑에게 1억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을의 권리라고 한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플러스 1억 대신 변제했던 구상금 채무, 구상금 채권 1억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던 권리는 매매대금 3억의 채권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채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자체가. 자,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3억이라고 하는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놓였는데, 그런데 이 1억이라고 하는 채권도 을이 이제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이것도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첫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저당권 말소 의무가 매매대금과 동시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의무를 누가 대신 변제한 거예요? 을이 변제해서 저당권을 말소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이제 대신 1억을 지급하고 저당권을 말소시켰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을 한 거죠. 이 저당권 말소 의무와 1억이라고 하는 구상금 채권은 성질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다만 이거를 이제 그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이 말소했기 때문에 말소하고서 1억 원이라고 하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 말소 의무라는 것과 1억의 이제 그 청구권, 1억의
지급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동일한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직접 말소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구상금 지급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매매대금 3억에 대해서 지급금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 1억과 매매대금 3억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의무의 변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1억이라는 채권이 발생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마지막 설명 같은 경우에는 상계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서 이제 공부해 가면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안 되지만은 이제 그 매수인이 갖고 있던 그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상금 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이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상계 부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상계의 제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동시행위환변권이 이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그것이 이제 그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채무의 소멸 부분에서 이제 상계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냥 그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록 이제 채무가 압류가 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더라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사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 항변권인데요. 불안해 항변권은 먼저 이행해야 되는 선이행 의무, 예를 들면 중도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중도금 같은 경우가 먼저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곤란한 그런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동시행위 항변권을 그러니까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행에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536조 같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8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 지급 거절권. 사실 이 부분은 매매 계약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 2에서 매매 계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588조를 잘 읽어보면은 이게 동시행위항변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건데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X라는 부동산은 매매 대금이 3억이에요. 시가가 3억인데 3억의 매매 대금을 정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억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도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을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억만큼은 지급하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은 1억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 할지라도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동시행위한병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역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X에 대해서 3억짜리였는데 피담보 채권을 1억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매매대금은 3억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을이 갑한테 3억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당권이 실행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 그래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할 것 같은 그런 사정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을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전부나 염려했을 때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을이 부담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1억이죠. 피담보 채무가 1억이니까. 왜냐하면 1억을 갚아버리면은 어쨌든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적으로 따지면은 1억 정도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3억 매매대금 중에서 만약에 매매대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3억의 매매대금 중에서 1억에 대한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536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588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판례는 이 경우에도 588조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표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88조의 문헌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588조는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536조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된다면은 이 경우에는 위험의 한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시행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의 목적 중에서 이자 채권과 뭐 이제 그 금전 채권 같은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중에서는 이제 쌍무 계약의 효력 중에 동시행위한병권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험 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이제 그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판례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